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2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3교시의 첫 번째 교과 사회복지 정책론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영국의 복지사는 여러 차례 다뤄봤죠. 한번 기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스피넨랜드법, 1795년 스피넨랜드법은 가족수당 제도의 시초로 불린다. 그렇죠? 가족수를 고려한 빵값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계비 또는 임금보조의 시초로 부릅니다. 공장법, 1833년에 있었던 공장법, 아동복지법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동의 노동요건 개선했습니다. 1834년 신구빈법은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의 구조를 통일하였다. 통일구빈행정. 그래서 1834년 개정구빈법, 1911년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국민보험법은 실업보험과 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균일약출, 균일급여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는 다 맞는 것이 되겠네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독일 제국을 건설하면서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성립이 되죠. 통일 독일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끌어가는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독일 제국을 위해서 독일 제국의 부활을 방해하는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채찍 정책으로 1878년에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공포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당근 정책으로 1883년부터 사회보험법, 1883년 질병보험, 84년 노동자보상보험, 89년 폐질 노령증 같은 이런 사회보험을 만들어서 끌어안습니다. 채찍과 당근 정책을 쓴 거죠.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란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동시에 용어와도 관계없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이란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부 상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했다. 그렇죠?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업자 조합, 길드, 공제조합 또는 동업자 조합이라는데 길드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보험이 시작되면서 조합주의로 운영됩니다. 금고주의, 또 조합주의 이렇게 부르죠. 자조를 원칙으로 한 자유주의자 주도로 입법되었다.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국가주의자인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이끌어집니다. 이거 틀린 거죠.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했다. 노동자 보상보험을 이들은 반대했다. 이런 것도 새롭게 여러분들이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노동자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도 기획되었다. 당근 정책.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소득 불평등 정도 측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그 도구에는 노렌츠 곡선도 있고 지니 개수도 있고 5분위 개수도 있고 5분위 분배율도 있고 10분위 분배율도 있습니다. 제가 노트 정리를 할 때 언제나 노렌츠 곡선이나 지니 개수나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지금 우리가 뭘 측정한다? 불평등도를 측정하잖아요.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니 개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렌츠 곡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렌츠 곡선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지니 개수는 지니 개수, 삼각형분의 밑으로 쳐진 반원의 그 개수로 설명을 하지요. 그것이 한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한다면 그것은 이 지니 개수는 0에서 1의 범위 내에 있는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가 제로라면 이것은 지니 개수는 1이 되겠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다른 것과는 달리 크면 클수록 평등합니다. 이거 틀린 거군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노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그야말로 직선 라인이 될 겁니다. 자, 그것도 다 설명이 됐던 겁니다. 다음에 5분위 분배율, 노렌츠 곡선, 지니 개수, 그리고 5분위 분배율, 크면 클수록. 자, 한번 적어봐야 되겠군요. 불평등도 측정. 불평등도. 여기는 노렌츠 곡선. 또 지니 개수.
5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분배율되어 있는데 여기는 반원, 처진 불평등 곡선으로 불평등 곡선의 크기로 이렇게 보는 거죠. 대각선의 밑으로 처진 곡선 떠올리기 바랍니다. 진위 개수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5분위 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 누적액을 하위 20%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는 1에서 무한대의 범위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 누적액을 상위 20%로 나누기 때문에 상위 20%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는 0에서 2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렌츠 곡선과 진위 개수와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지만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트 보시면서 재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렴이론, 합리화이론, 수렴이론, 합리이론, 기술적 결정론, 산업화이론.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주목한다.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결정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정책이다.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그래서 일명 전파이론, 확산이론.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실현을 통해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시민권, 마샬을 대표로 하는 시민권이론은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은 사회권의 실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참정권이야 사회. 3번이 틀린 거군요. 이익집단론은 노인복지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죠?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 설득, 조정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는 단지 그런 이익집단의 갈등이나 조정해주는 역할만 한다. 답은 3번이 되겠군요. 사회양심 좋고. 5번 문제를 보시면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회보험 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베버리지 1942년 처칠의 공공정책관을 문서화한 것인데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급여 수준과 기간이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 3자가 부담해야 된다. 피보용자, 고용받자면 노사정 3자가 부담해야 된다.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사회보험의 운영원칙, 사회보험 운영원칙 6가지가 있죠.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 운영원칙. 자, 한번 적어보세요.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 여기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그야말로 사회 보장을 제시하지요. 사회 보장. 또 5학과 대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 운영 원칙 6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자, 여기에는 균일약출, 균일급여, 균일약출, 균일급여, 그리고 급여의 적절성, 다음에 대상의 포괄성. 대상의 포괄성, 너는 범위의 포괄성, 위험 대상, 범위의 포괄성, 그다음 위험 대상의 포괄성이죠. 그런가 하면 대상의 분류, 대상의 분류, 그리고 관리 운영의 통일 또는 관리 운영의 통합, 운영의 통합으로 이렇게
6개의 사회보험 운영 원칙을 제시한 거였어요. 자, 여기는 일반적인 사회적 이용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범위의 포괄성, 급여 수준이나 기간이 충분한 정도가 돼야 된다. 급여의 적절성,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 3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좋고, 거기 니을번은 관련이 없는 거죠. 니을번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하단부에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 증가. 그렇죠? 미국은 1935년, 1930년대 개인적 빈곤관에서 사회적 빈곤관으로 정책 전환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어져 있는데 사회보험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관장하되 중앙정부, 연방정부는 재정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노령정부는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을 합니다.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을 가진 것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뭐 5번은 뭐 아니에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넘어가십니다. 조지와 율딩이 말한 신우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신우파,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성격으로 조지와 율딩의 신우파 보겠는데, 국가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 민영화를 통한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을 강조한다. 다시 보수화 뜨는 거죠. 노동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 그렇죠. 무조건 국가 책임을 배제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 무능력자에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나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건 다 이 모든 옳은 것을 모두 골랐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에스핑 앤더슨은 탈가족화와 또 사회계층 체계, 또 나중에 1997년에는 탈가족화, 1990년에 탈상품화, 사회계층 체계, 그리고 탈가족화 이런 것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국가 유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나눴습니다. 그중에 자유주의는 우리가 보면 조지와 율딩으로 본다면 자유방임주의나 신우파의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자유주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노동무능력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조합주의, 보수주의의 입장이고 3인주의에서는 사회수당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자유주의, 민간복지 보완,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보완적 모형의 복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다차원적 사회계층 체계, 시장 효율성, 낮은 탈상품화. 답은 2번이 되겠어. 2번은 조합주의, 보수주의가 되겠고 자유주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금급여는 선택권을 제한한다. 선택권, 소비자 주권, 자기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현물급여가 되겠습니다. 대상 효율성이 높은 것은 현물급여지요. 대상 효율성, 목표 효율성, 정책 효율성이 높은 것은 현물.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인간 존엄을 유지하는 것은 현금급여죠. 자기 결정으로 자기 선택권을 최대한 늘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 틀린 거, 취약하다가 틀린 거군요. 규모 경제의 현물급여는 아주 탁월하지요. 증서는 현금급여보다 소비자 선택권이 낮지만 현물급여보다는 아주 높죠. 5번은 앞뒤가 바뀌었군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할당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상자 선정 기준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누가 관리 운영할 것인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 분석의 틀이 나와 있는데 거기 할당의 원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나왔습니다.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그렇죠? 귀속적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한 범주적 할당 기준이 되겠어요. 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의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속한다. 그렇죠? 기여도가 있다라는 집단은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된다. 형평성에 기초한 규범적 기준이죠. 진단적 구분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한다. 그래서 진단적 구분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말하자면 선별된 자만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개별적 할당 기준이 되겠어요. 귀속적 욕구로 가면 갈수록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 가깝습니다. 답은 4번이군요. 자산조사는 경제적 기준에 의한 개별적 할당 기준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건강보험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당은 100% 국가보장, 거기 보면 여당에 대해서 여당은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국민보건 서비스라는 것은 모든 의료, 모든 국민의 건강은 국가 책임으로, 모든 의료에 관한 것은 다 국가 관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범위만 가지고 설명했다는 점도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안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 다시 말해서 국민건강 서비스 배버리지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NHI 방식의 범위 내에서 개선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틀린 거지. 그렇다면 이것은 디귿번도 틀리겠네. 기억번이 틀리면 디귿번이 틀리고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도 맞고. 야당안은 100만 원을 상한제로 두었다는 점에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누구에게나 이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또 뇌혈관, 희귀난치병 질환, 자 이런 것에 대한 누구나 100만 원을 본인 상한액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보편주의를 적용한 겁니다. 기억지고는 틀린 거죠. 다음에 니은번,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두 안 모두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죠. 어떻게든지 간에 올리지 않은 조세 부담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두 안 모두 니은만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니은이 맞으면 니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니은이 틀렸다고 해서 니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안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니은, 니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정책 분석을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으로 구분할 때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정 분석은 내용에 대한 분석이지요.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다.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 것은 정책의 운영과 관련됐다. 정책의 운영은 산물 분석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할 것이며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이며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며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산물 분석입니다. 다음에 정책의 계획과 관련됐다. 정책의 계획은 어떠한 그 시작점을 가지고 어느 누가 소위 각본을 짜는 것은 이것은 과정 분석이 되겠습니다. 과정 절차의 계획을 짜는 것은 과정. 이건 앞뒤가 바뀌어져. 맞으면 1번과 2번은 그랬군요. 성과 분석은 정책의 행정과 관련된다. 정책의 행정, 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책의 운영을 말하고 있는데 정책의 운영에 대한 것은 과정 분석이 되겠습니다. 계획 설립과 정책의 운영이 있으니까 정책의 행정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산물 분석해야 되겠죠. 운영이니까. 그다음에 정책 분석 틀, 할당, 급여, 재정, 전달 체계로 구분되는 것은 산물 분석에 적합하다. 이건 맞는 거군요. 세 가지 분석 중 조사 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행 분석, 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과정 분석은 절차에 관한 거니까 정책 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산물 분석은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할 것이며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이며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며, 그래서 산물 분석은 정책 운영과 관련되어 있고 또 정책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 역시 산물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13번에 보시면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등에는 수량적 평등과 즉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나누지 않습니까? 그중에 절대적 평등 누구나 똑같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으로 결과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맞는군요. 다음에 상대적 평등은 다른 것은 다르게 비례적 평등으로서 공평이나 균등, 형평이라고 합니다. 공평, 형평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회의 평등, 시작은 똑같이 나머지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빈곤 대책의 프로그램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똑같은 교육 혜택은 받을 수 있게끔 시작 단계를 만들어주는 거지요. 기회의 평등. 형평, 열등처우. 그렇죠. 공평, 형평은 열등처우 비례적 평등이니까 사회보험. 그다음에 보험 방식의 사회보장. 보험 방식은 기여한 만큼. 보험은 뭘로 시작돼요? 기여로 시작되죠.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많이 낸 만큼, 보험 가입 기간이 길면 긴 만큼 조금 내고 짧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건 비례적 평등이니까 이건 결과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냐 절대적 평등이냐 할 때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을 말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정책 기획과의 역할 또는 주요 가치의 연결로 오는 것은 이거는 이론 시간에 강의도 하지 않았지만은 글쎄 여기까지 봐야 되냐 하는 그 의심은 갑니다. 유기체적 견해. 자, 정책 기획과는 유기체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욕구의 단순 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이런 큰 이익이 존재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는 단순히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의 단순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뭔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공익이라고 한다. 그 공익을 이끌어가거나 그 공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기획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로서 기획자. 그다음에 공동체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공익에 대한 공동체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목적을 공익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공동체적 견해입니다. 공동체적 견해는 그것을 그야말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합의나 다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치의 일탈됨이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철저한 완벽한 관료로서의 기획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료로서. 그에 비해서 개인주의적 견해에서는 이것은 저마다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저마다 각기 다른 관심사나 각기 다른 이익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자, 정책 기획자라는 것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이익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여의 가치, 참여 분위기를 자꾸 유도해야 된다 해서 참여의 가치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유기체에서는 전문성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공동체적 견해에서는 거기는 공동체적에서는 거기에 관료로서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의 가치가 선호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정도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문제를 좀 출제하신 분이 의도는 좀 알겠지만 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리 모형 쭉 나와 있군요.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정책 대안을 선택하다. 제한된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현실적 모형인데 그중에 특히 만족 모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과거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 반영에 따라 정책 순행이 반복되는 부분적, 점진적, 점증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점증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거군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정책은 우연히 결정된다. 쓰레기통 모형인 것이고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자 거시적 모형은 최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바뀌어졌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평가 설계의 형태와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 인가 모형을 설정해야 된다. 자, 이건 좀 놔둬보시고
정책평가는 자 이거 보면 기억번은 잘 모르겠으니까 디귿번 한번 보겠어요. 통계 기법 및 분석 기법 등이 요구된다는 통계 분석 및 분석 기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통계 정책평가는 기술적, 테크니컬한 성격을 이건 맞는 것이 되겠군요. 그러면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이 맞고 기억번이 틀리면 디귿번이 틀리고 인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억번과 디귿번이 맞기 때문에 여기는 기술적 한자로 썼죠. 테크니컬한 성격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 때문에 기억번도 맞죠. 평가 설계의 평가 설계의 형태와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 인과 모형을 설정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렇죠. 책임성, 정책평가의 목적에는 책임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보다 나은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피드백적 성격으로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그러고 하면 새로운 정책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또한 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맞습니다. 니을번에 보면은 정책평가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평가란 말 자체가 evaluation, 아웃이란 외부로부터 전문가를 보내다가 밸류, 가치 판단. 그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자체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건 니을번은 틀린 거지요. 니을번은 틀립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은 서비스 문제가 나와 있네요.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오른 것은 좁은 의미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넓은 의미는 거기에다가 맞춤형 사회보장인 평생사회안전망까지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좁은 의미로 그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다른 건 나와 있지 않군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8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동 안정장치의 기능을 통해 경기 불안정을 조성한다. 경기 불안정을 조성이 아니라 조정한다. 맞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공적연금이 은퇴준비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공적연금이 생애 유기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또 다른 미래 대비를 하게끔 이렇게 하기도 한다. 맞죠? 공적연금이 미래 자산으로 인식시켜 이제는 거꾸로 오히려 자발적 접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것도 맞죠. 자본 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본 축적 아닙니까? 적립방 이건 국어 문제군요. 여기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1번이 되겠어요.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19번에 보시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구성이 다음과 같은 공사연금체계는 사적연금은 급여 수준이나 가입 대상 면에서 볼 때 노후 소득 보장의 주변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변적 역할만 수행한다. 공적연금은 직업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연금 제도로 불견된 형태를 취하며 퇴직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그렇죠? 시장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 하고 그중에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적 연금, 제도적 연금, 보편적 연금, 조합주의, 선별. 답은 조합주의죠. 이건 뒤에는 몰라도 됩니다. 뭐 국가위니 그죠? 조합주의적. 조합주의가 본래 국가위입니다. 조합주의. 몇몇 힘있는 이익 집단들과 국가에 간의 타협의 소산이 돼 모든 사회정책이나 국가 운영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조합주의. 국가위는 당연한 겁니다. 노사정 협의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얻어볼 수 있냐면 공적연금은 적용 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연금제도, 연금제도를 바로 이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1977년에 조합주의로 의료보험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단어, 그게도 국어 문제가 돼. 답은 4번이 되겠다. 국가위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20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자, 이것도 그냥 수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15년부터 있던 것을 문제를 그에 맞게 현대에 맞게 좀 수정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자녀 수별로 급여액, 급여 증가율, 급여 감소율을 차등화했다. 자, 여기는 좀 깊이 대해서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부부 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 되면 자녀 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무관청이다. 이거 뭐 아주 여러분을 능멸하는 거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워킹푸어, 극빈 근로자 가구를. 무엇을 제공한다?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지급되는 7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의 현금 급여를 제공한다. 누가 관리한다? 재원은 뭐다? 초세로 운영한다. 누가 관리한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이 운영을 합니다. 답은 2번 틀린 거죠. 저소득층 소득 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근로소득 보전세제를 모델로 한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강구간으로 되어 있다. 읽어만 드렸지 제가 여기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그냥 읽어만 드렸죠. 워낙 2번이 정답하게 들려서 고마운 문제는 고마운 문제입니다. 21번에 보시면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왜 주도해야 되는가? 이 말은 우리가 이런 관계 때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왜 복지는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가? 왜 국가의 복지는 시장이 맡아서는 안 되는가를 제가 7가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복지의 필요성. 국가복지의 필요성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시장이 맡아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당연히 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적 성격. 다시 말해서 비배제성. 또 복지의 긍정적 외부 효과. 또 그런가 하면 복지의 정보 선택의 중요성. 선택의 중요성. 만약에 시장에서 맡으면 이 정보를 선택 가능성이 없이 힘 있는 자들이 그냥 독과점할 거예요. 또 복지의 역선택 발생 우려. 역선택 발생 우려. 또 그런가 하면 복지의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그런가 하면 위험의 비독립성 또는 상호 의존성. 또 그러면 규모의 경제, 복지의 규모의 경제. 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게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료라는 말을 가지고 풀어본 겁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는 가치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는 가치제의 성격을 갖는다. 따져보시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국에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가져올 거예요. 뭐 3번에 역선택의 문제 나와 있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 결국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파장된 문제를 2개를 다 썼네요. 위험 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하나로서 하나를 해결했다 해도 단절될 수 있다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건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리플, 소위 파문 효과나 물결 효과, 파문 효과나 파급 효과가 워낙 커서 적어도 강력한 힘을 가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파장을 단절시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교육감이다. 그렇죠? 교육급여의 보장기관 교육감.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된다. 지금 여기 주체가 뭐예요?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기에 좋습니다. 소관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관별로. 소관별로 그것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목적이 틀린 거고 수급권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급여 수급 계좌 해당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 수급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개정 법률에 맞추어서 문제를 수정한 겁니다. 이전에는 맞지. 자, 이 문제 그 자체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여기에서 보면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2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료비 지불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하되, 그렇죠?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를 원칙하되 포괄 수가제를 가미한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죠. 틀린 거고. 지금 건강보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입니다. 조합방식이 아니라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977년에 처음 시작될 때는 조합주의로 운영되었으나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 2000년부터 전면 단일보험자주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선정 대상인 보수월액에는 상하한선이 있다. 보수월액에는 상하한선이 있다. 자, 이런 예만 보더라도 보통 우리는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는 다소 역진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8% 범위 안에서 하되 국유에서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2분의 1만 적용한다. 2016년도에는 6.12%를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 24번에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 재정 이전 체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걸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쓰는데 프로그램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수급자 수를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한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있는 것이 재정규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재정규제는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범주적 보조금은 예산을 배정하되 아주 상세한 세부 사항까지 다 중앙정부에서 편제하고 그리고 다 그에다가 예산에까지 배정해서 내려보내는 방식이 범주적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범주적 보조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기능별 보조금이라고는 총액 보조금이나 포괄 보조금이 있는데 바로 이 포괄 보조금, 총액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별로 큰 덩어리로만 몇 개로 나누어서 반드시 그 금액은 그 기능에만 써라. 그리고 그 내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사안, 계획, 절차를 짜고 예산 배정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일반 교부금은 큰 덩어리로 전액을 하나로 내려주고 모든 사업에 관한 예산, 사업 절차 계획부터 예산 배정까지 전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재량권이 가장 작은 것은 범주적 보조금, 그 다음에 포괄이나 총액 보조금, 그리고 일반 교부금 순으로 볼반 교부세 순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함. 아주 착한 문제군요.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보험료 징수법으로 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걷죠.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분담하고 실업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비용, 출산전후휴가 그 비용으로도 같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되 그 용도로만 쓰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다.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누구에게?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걸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엄마 아빠 다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행되었다. 2014년에 시행되었던 제12회 국가시험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는 어쨌든 법제론의 영역이 5개 문제, 최소한 5개 문제가 언제나 반복되어서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실 적에는 정책론과 법제론을 같이 맞물려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